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19페이지죠. 이 영미법계 형사 절차입니다. 일단 영미법계는 대륙법계와 차이점이 두 가지입니다. 당사자주의를 채택하고요. 배심제도를 채택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책을 보거나 문제를 푸실 때 당사자주의다, 배심제도다 그러면 어느 법계인 거예요? 영미법계인 거죠. 우리나라도 배심제도가 들어와 있고요. 뭐 독일도 배심제도가 들어와 있긴 해요. 뭘 받았어요? 원래는 영미법계의 제도였는데 우리나라 그 영향을 어떻게 해요? 받아서 그런 거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당사자주의와 배심제도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당사자주의란 원과 피고는 동등한 당사자란 얘기예요. 따라서 수사기관과 범죄자는 동일한 당사자인 거예요. 판사는 그냥 구경꾼인 거예요.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원고와 피고, 수사기관과 범죄자가 막 싸우는 거야. 재판장에서 막 네가 옳다 저옳다 그러면서 있고, 당사주의에서는 판사는 가만히 있어야 돼. 왜요? 당사자가 알아서 할 문제니까. 가만히 있고 그냥 뭐만 생각하면 돼요? 어떤 놈 말이 맞는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심증주의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판단하면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참여시키자. 특히 사회 평균적 일반인도 참여시켜서 구경을 해서 누구의 주장이 맞고 그러는지를 맞고 틀린지를 판단하자. 이게 뭐예요? 배심제도인 거거든요. 그래서 당사자주의와 배심제도가 영미법계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따라서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제도적으로 검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검사라는 건 뭐예요? 범죄보다 우월적인 지위에서 그 사람을 끌어다가, 그죠? 우리 조선시대 포도대장처럼 끌어다가 수수해가지고 재판에다 집어넣는 게 뭐죠? 검사잖아요. 근데 당사자주의는 평등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라는 제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드 들으시면은 대부분이 그 미드에서 FBI, 그죠? 경찰, 이런 것들이 나오죠. 검사는 거의 안 나와요. 근데 가끔 가다가 미드에서 검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일부의 주에서는 검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까지 이해하시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항,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역사가 나오는데 일단 말 그대로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역사에 나온 이 부분에서 여기 나오는 정보를 내가 확실하게 습득하겠다 그러면 바보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죠? 이 개정된 내용이 뭐죠? 앞으로 배워가야 될 사항이니까 이런 흐름이 있구나 하고 개괄적 흐름만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형사소송법은 1954년도 2월에 제정이 됐어요. 몇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제정된 형사법이 계속해서 개정이 돼요. 몇 번 개정됐냐면 15번 내지 16번이 개정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2007년도에 개정된 사항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개정 이후 보시고 넘겨보시면 개정된 사항이 대단히 많아요. 왜 그런 거죠? 그동안에 대륙법적 요소였던 형사소송의 절차를 영미법계에 관한 제도를 대대적으로 받아들인 시점이 2007년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게 되고요. 그 내용이 어디까지 나오는 거죠? 22페이지 상단까지 나오는 거예요. 읽어보시지 않으셔도 돼요. 왜요? 대부분의 내용이 우리가 배울 형사소송법의 내용이니까. 또 22페이지 보시면 2013년도에도 개정된 사항이 있고 또 넘겨보시면 23페이지에 2014년도에 개정된 사항도 있는데 이것도 뭐죠? 교재에 반영되는 사항이니까 굳이 따로 공부할 건 없어요. 근데 신경 써야 될 것은 23페이지 4번 해가지고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에서 2015년 7월 31일 7월 말일날 형소법이 뭐가 됐어요? 개정된 사항이 있는데 요것도 제가 교재 중간에다가 다 반영해 놨습니다. 다 반영해 놨고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내용은 2015년도 개정된 것까지 다 감안해서 나왔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따로 공부해야 될까 싶긴 하지만
이게 최근에 개정된 사항이니까 따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 2015년도 개정사항만 정확히 여러분하고 저하고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자, 개정 이유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정 내용에서 A, 보조인이 있는데, 일단 이 보조인이라는 것이 뭐냐면 원래는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제가 범죄를 저지르면 저를 위해서 변론해주는 뭐가 있어요? 변호사가 있는데, 변호사 외에 또 뭘 둘 수 있냐면 보조인을 둘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좀 확대시켰어요. 누구냐면은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까지 뭐죠? 확대시켰다 정도고, 또 자세한 것은 뭐예요? 뒤에서 또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B번해가지고 법원의 구속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증시 항고권을 삭제했다. 이게 나왔는데, 이것도 개정된 사항인데, 자, 이건 왜 개정했냐면 형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판사가 이 사람이 지금 막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당장 치료를 안 받으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판사가 판단해가지고 야, 집행 정지를 하고 깜빵에서 얘를 병원으로 옮겨라 라고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는데, 만약에 검사가 즉시 항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있습니다 이래버리면 판사의 명령을 검사가 중단시키는 꼴이 돼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담임한테 와서 담임 선생님 저 조퇴 좀 할게요 그랬더니 담임이 어떻게 해요? 그래라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안 된다 그러면 조퇴할지 말지를 누가 결정하는 꼴이 돼버려요? 교장 선생님이 결정한 꼴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것은 뭐예요? 사법부, 법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고요. 국민이 재판 권리를 법관으로부터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즉시 항고를 못하도록 삭제한 것이 이번에 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C번 굉장히 중요하죠. 최근에 강력범죄, 살인죄 이런 것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여론이 들끓면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게 되는데, 원래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공소시효가 몇 년이냐면 25년이에요. 그래서 25년 동안 도망다니면 처벌 안 받거든요. 근데 이번에 개정을 해가지고 살인죄입니다. 살인죄로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뭐하고 있습니까? 폐지했고요. 이거는 뭐죠? 무조건 출제되겠죠.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D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D번은 뭐죠?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는 건데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요런 문제입니다. 2번은 제가요 재판을 했어요. 몇 년 재판을 했냐면 6개월 동안. 그래가지고 형을 받았는데 1년 징역형을 받았어요. 그럼 만약에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1년 동안 깜빵에 가면은 저는 실질적으로 몇 년 깜빵 산 거예요? 1년 6개월 산 거죠. 그잖아요, 그죠? 제가 구속이 돼가지고 깜빵에서 어떻게 해요? 6개월 동안 재판을 받았는데, 형이 1년 선고받았는데, 그때부터 또 1년, 그럼 저는 실질적으로 1년 6개월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재판 과정에, 재판을 받으면서 구속돼 있는 기간도 형으로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만약에 6개월 동안 재판 받아가지고 1년형을 받으면 1년을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몇 개월만요? 6개월만 더 살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미결 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고 했는데, 일정한 경우에는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번엔 개정을 해가지고 그냥 제한 없이 그냥 구금일수로 산입하도록 개정을 한 거죠. 그래서 총 몇 가지가 개정이 됐습니까? 5가지가 개정됐는데,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C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B와
2도 중요하니까 이 5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고, 아마 여러분들이 2016년도에 보는 시험에서는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는 반드시 이 개정된 부분에서 출제할 거니까 꼭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뒤에서 또 할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24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가 나옵니다. 일단 1절 형사소송법 이념과 기본 원칙 해가지고 1항 형사소송법의 기본 이념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결론에 이렇게 써요. 맨 뒤에 이렇게 쓰잖아요. 실체 진실주의와 적정 절차 및 신속한 재판의 원칙, 요 세 가지가 뭐죠? 형사소송법의 기본 이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냐? 2항 실체 진실주의에서 의, 뭐죠? 실체적으로 진실을 밝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을 죽인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사기를 친 것이 아닌지 맞는지에 대한 실체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실체 진실주의고요. 넘겨보시면 민사소송과의 구별이 있는데, 민사소송은 뭐죠? 형식적 진실주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1강인가 2강에서 그랬죠. 형사소송, 형사법에서는 사람을 안 죽인 사람이 제가 죽였습니다 라고 했더라도 처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어떻게 말했는지 형식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체적으로 그 사람이 죽인 게 맞는지 안 맞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반해서 민사소송에서는 돈 안 빌리고 있는 사람이 제가 빌려갔습니다, 갚겠습니다 그러면 안 빌렸더라도 어떻게 갚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사소송에서는 실체적 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가 갚기로 승인했다는 뭐예요? 형식적으로만 그 내용에 부합한다면 뭘 취하기 때문에요? 형식적 진실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가를 위에서부터 밑으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중간부터 보시면, 그러나 국가형벌권의 실행 절차인 형사소송에서는 청구의 인락이나 화외와 같은 당사자 처분주의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에 관계없이 실체 진실을 구명할 것을 요구됩니다. 여기서 청구의 인락이라는 말은 인정했다 이런 말이 인정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 반복인데, 민사소송에서 여러분들 그 재미로 말씀드리면, 약속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애매하게 배요. 1시간, 2시간. 예를 들어가지고 좀 널널하면 뭐 PC방이나 뭐 아니면 뭐 사우나나 이런 데 가서 시간을 때우면 되는데, 그렇게는 또 안 되고, 또 멀쩡히 서 있기에는 또 시간이 너무 길고, 이럴 때 시간 때우기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면요, 법원이에요. 법원인데, 왜 법원이냐면 우리나라는 공개재판주의이기 때문에 법정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법정에 들어가면 일단 뜨거운 여름에는 뭐죠? 에어컨 풍풍 나오고요. 또 추운 겨울에는 난방장치가 아주 잘 돼 있고 번잡하지도 않아요. 뭐 우리가 보면 영화 보면 방식이 굉장히 많잖아요. 실제로는 안 많아요. 번잡하지도 않고 쾌적하고요. 더더군다나 이 재판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 한편의 드라마예요. 한편의 코미디. 막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분이 드라마에서 보는 뭐 이런 그런만 이런 거는 실제 재판에서는 없어요. 완전히 뭐죠? 돗대기 시장 같은 아주 재밌고, 보다 보면 뭐죠?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민사재판 같은 이런다는 거예요. 뭐 개똥이 엄마가 말똥이 엄마한테 돈 빌려줘 재판하러 왔어요. 그죠? 그럼 판사 물어본 거죠. 아줌마 돈 빌린 거 맞아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아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 그러면 재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청구의 인락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아줌마가 돈을 빌려갔느냐 안 받느냐, 실체적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받아들였다면, 인정했다면, 청구를 인정하기로 했다면 재판 절차를 종료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청구의 인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화해라는 말은 이런 거죠. 여러분도 어렸을 때 싸움 많이 하셨죠?
싸우면 친구하고 뭐 하셨어요? 화해하셨죠? 그죠? 근데 이게 화해가 뭐냐면 유식한 말로 하면 상호 양보를 통하여 분쟁을 종결시키기로 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화해라고 해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돈 빌려갔어요?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예, 빌려갔어요. 그러면 인락했으니까 끝난 거잖아요. 그죠? 인락 조소해가지고 재판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아니요. 그런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쪽에서는 이제는 네가 돈 빌려갔잖아. 막 싸움이 났는데 보니까 뭐 차용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판단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두 분 올라오세요. 해가지고 판사실에 앉혀놓고 자, 두 분 합의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막 싸우겠죠. 싸우다가 이제 막 싸우는데 이제 보니까 이쪽에서 내가 너한테 1,000만 원 빌려줬잖아. 근데 이쪽에서는 나는 내가 너한테 언제 돈 빌렸냐? 갚았잖아.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둘이 막 하다가 좋아, 그러면 우리 500씩 손해보자 해가지고 500만 원으로 합의했다면 그게 뭐예요? 화해고 재판은 끝나요. 왜요? 누가 진정으로 돈을 빌려갔느냐 안 빌려갔느냐 문제가 아니라 인락 받아들이면 끝이고요. 또 둘이 합의하면 끝인 거예요. 왜요? 민사 재판에서는 실질적 진실주의가 아니라 무엇을요? 형식적 진실주의를 인용을 하니까요. 따라서 형사소송은 어떻게 해요? 안 그런다. 형사소송에서는 만약 이것이 형사건이라면 얘가 빌려갔다 말하고는 안 하든 둘이 합의하고는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형사적인 경우에는 실질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뭐가 있죠? 차이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번 실체 진실주의 내용.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실체 진실을 파악해 갈 것이냐? 그래서 1번 적극적 실체 진실주의와 소극적 실체 진실주의가 있어요. 자, 적극적 실체 진실주의는 뭐겠어요? 반드시 죄가 있는 사람은 처벌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적극적 진실주의. 얘가 나와있죠. 소극적 진실주의는 반대로 죄가 없는 사람은 처벌하면 안 된다. 이게 뭐예요? 소극적 진실주의인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10명이 있는데 적극적 진실주의는 10명 중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찾아내는 게 뭐예요? 적극적 실질주의인 거예요.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범죄를 안 저지른 사람을 찾아내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소극적 진실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같은 말인가요? 자, 그래서 문제는 3번 해가지고 이거 똑같은 말은 아니냐. 그래서 두 가지는 뭐죠? 구별 실익이 없다라는 견해가 있긴 한데 그게 뭐예요? 소수설에 불과해요. 다수설은 결국 뭐예요? 상호가 어떻게 해요? 차이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연역적 차이를 제외하고는 구별에 실익이 없다는 견해, 소수설도 있으나 유죄 입증과 무죄 석방에서 동일하게 진상을 밝히는 노력을 적극적인 실체주의라고 한다면 소극적 실체주의는 특히 유죄 판결의 경우보다 엄격한 심사를 가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각자 독자적 특성이 있으므로 구별 실익이 있다고 하는 것이 뭐죠? 우리 다수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자, 이런 얘기죠. 적극적 실체주의의 경우에는 처벌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무죄 판결할 때 신중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에 반해서 소극적 진실주의는 처벌 안 하겠다는 것이니까 오히려 거꾸로 유죄 판결하는데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찾지 마시겠습니까? 다시 한번요. 자, 적극적 실체 진실주의는 뭐 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처벌하는 게. 처벌하는 게 주된 목적이니까 결과적으로 유죄 판결보다는 무죄 판결이 더 신중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죄가. 근데 소극적 진실주의는 처벌 안 하는 게 주된 목적이니까 오히려 무죄 판결은 쉽게 낼 수 있고 그 사람을 처벌하는 유죄 판결을 할 때 조금 더 엄격하고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따라서 두 가지는 명백히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차이가
있다는 것이 우리 다수설의 입장인 거죠. 따라서 현행 형소법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소극적 결론 보시면 이렇게 되죠. 진실주의는 헌법적 차원의 무전충의 원칙 근거 요청에서 적극적 진실주의와 충돌하는 경우에는 소극적 진실주의를 우선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 형사소송법도 무엇을 우선시키고 있습니까? 형식 소극적 실체 진실주의를 우선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좀 생각이 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과 다른 것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거겠죠. 다시 한번요. 자, 우리 형사법은 오히려 뭐가 우선합니까? 소극적 실체 진실주의가 우선합니다. 이게 가장 이거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의심스러우면 피고의 이익으로. 다시 말하면 요놈이 범죄를 저지른지 안 지렀는지를 헷갈리면 의심스러우면 피고의 이익이라고 해서 무엇을 판결을 내려줘야 돼요? 무죄 판결을 내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무죄 판결이 쉽고요. 유죄 판결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우선적으로 무엇을요? 소극적 실체 준실지유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의심스러움은 누구에게 유리하게요? 피고에게 유리하게, 범죄자에게 유리하게 판결하도록 되어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무엇도 가미되어 있어요? 실체 진실주의도 가미되어 있는 거죠. 자, 2번. 적극적 진실주의 가미되어 있는 거고. 2번. 실체 진실주의 제도의 주의의 제도적 구형. 발음이 좀 안 되는 거죠. 실체 진실주의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구정하고 있느냐. 1. 수사 절차와 실체적 진실주의 해가지고 우리 법은 법관의 심판에 대한 원리나 수사 단계에 대한 증거에 관한 문제들은 다 뭐죠? 수사 절차에서 요구되는 실체적 진실주의고요. 2번 공판 절차와 실체 진실에서 1번 직권에 의한 증거 조사도 뭐죠? 실체 진실주의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 자, 엄격한 당사자주의를 취하면요. 판사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판사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요 사람 지금 경찰하고 요 사람하고 싸우는데 이 사람이 요걸 주장하면은 명백히 뭐 할 것 같아요? 재판에서 이길 거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판사는 뭐 하면 안 돼요? 껴들면 안 돼. 그냥 아이고 속으로 그냥 바보 같은 놈 이렇게 생각만 해야지. 아유 정신 차려 이 사람아.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주장해라고 알려줄 수는 없어요. 이건 뭐예요? 당사자주의인 거예요. 근데 우리 민법은 당사자주의도 물론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한 거냐면 실체 진실을 찾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범죄를 안 저지른 게 맞는 것 같은데 재판 과정에서 대응을 잘못해가지고 유죄로 판결할 것 같다면 판사가 나설 수가 있어요. 직권으로 해서 증거,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왜 하는 거죠? 실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요. 따라서 1.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는 실체적 진실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증거법칙 해가지고 무슨 말이겠습니까? 증거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죠?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볼 거겠죠? 자, 그러면 증거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것도 결국 무엇을 위한 겁니까? 실체 진실을 위한 것이죠. 그 다음에 3번 상소와 재심제도. 다시 말하면 한 번으로 재판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재판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도 결국 무엇을 밝히기 위한 거예요? 실체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니까 이것도 뭐죠? 관련이 있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좀 용어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상소라는 말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이 상소가 상고와 항소와 항고를 합쳐서 상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호가 반복되니까 마구 헷갈릴 수 있는데 상소라는 말 안에
상고, 항소, 항고 요 세 가지를 포함해서 뭐라 그래요? 상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 법원은요. 대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법원이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다 배우겠죠? 그죠? 근데 재판부는 총 4가지인데 지방법원은 합의부가 있고 단독부가 있어요. 언제 합의부가 되고 언제 단독부가 될지 다 배우겠죠? 그죠? 자, 지금 이걸 설명드릴 건데 만약에 1심 법원이 합의부면 2심 법원은 고등법원으로 가고요. 3심 법원은 대법원으로 가요. 만약에 1심 법원이 단독부면 2심 법원은 지방법원 합의부로 가고요. 3심 법원은 대법원으로 가요. 그럼 보시면 고등법원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죠. 고등법원은 언제만 가요? 1심 법원, 지방법원 합의부한테 가는데 요 노란색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절차가 항소, 항고예요. 빨간색 2심에서 3심으로 가는 절차가 뭐죠? 상고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상고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대법원에 가는구나. 그죠? 항소, 항고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2심 법원 가는구나.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뭐 어떤 연예인이 명예훼손죄를 고소했는데 불복해가지고 항소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지금 1심 재판 중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요 3가지를 합쳐서 뭐하라 그래요? 상소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재심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죠. 검사가 기소를 안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피해를 봤는데 저 나쁜 놈이 있는데 검사가 기소를 안 해서 처벌을 안 해요. 그럴 때는 법원에다가 기소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런 절차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재심 절차라고 해요. 보통 고등법원이 1심입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한다는 얘기잖아요. 뭘 위해서요? 실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3번 실체 진실주의의 한계. 1번 이념상의 제약. 결론 보시면 적정 절차와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의한 제약을 지님. 다시 말하면 아무리 실체 진실을 취하는 것이라도 절차가 어떻게 해요? 적정해야 되는 거죠.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고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또 아무리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거라 하더라도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반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을 구속시켜 놓고 자백 않는다고 해서 재판을 2년 동안 해봐요. 그러면 2년 동안 실질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처벌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아무리 실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적정 절차와 위반할 수 없고 신속한 재판에 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의 제한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죠. 100%라는 없다는 거예요. 100%란. 그죠? 다시 말하면 요놈이 죽은 게 맞는 것 같다 정도지 이놈이 반드시 죽었을 것 같다 확실히 100%다 이래야지만 유죄 판결을 내릴 수는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자백도 있었고 정황인거사 요놈이 죽인 것 같으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이지 규정에 남아있는 것처럼 합리적 의심이 없는 고도의 진실이라는 뭐만요? 개연성, 관련성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지 100%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취지고요. 그 다음에 3번 초소송적 이익에 관한 제한해가지고 국가적, 사회적,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제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사상, 공무상, 업무상 취득한 비밀은 재판 절차에서 뭐죠?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등이겠죠. 무엇에 반하더라도요? 실체 진실주의에 반하더라도. 이 국가적인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신부님이요? 신부님이 고해 성서를 들었어요. 그죠?
들었는데 이놈이 살인자인 줄 알아. 그렇지만 자기의 어떻게 해요? 신부의 직업들 때문에 나는 증언을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어요. 무엇에 반하더라도요? 실체 진실에 반하더라도. 그 다음에 뭐 부모 자식 간에 아버지가 사람을 죽인 거 봤어.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해요? 도덕적으로 자기는 우리 아버지 살인자가 맞는 것 같다 하더라도 법정에서 뭐 할 수 있냐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아버지가 사람 죽인 게 맞다 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국가적, 사회적, 개인적, 소송법적 이익이 있는 경우라고 인정된다면 특별히 실체 준실주의가 뭐 될 수 있어요? 제약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것들 다 우리가 뒤에서 자세히 봐야 할 제도들인 거죠. 자, 이번 강의 여기서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